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일요일 방송 어디부터 얘기를 갈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좀 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시정연설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눈여겨볼 장면들이 좀 여럿 있었는데 17분간 시정연설하는 동안 뭐 박수와 환호 뭐 이런 모습들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보였고, 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의 어떤 그런 모습들, 화제가 된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뭐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핵심만 말씀하셨던 시정연설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어요. 아, 우리도 뭐 저기 결혼식 가면 줄에서 짧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짧아서 듣기 싫은데 짧아서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장광설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않고 핵심만 말씀하셨다. 또 중간에 애드립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쪽을 보시면서 뭐 예산 삭감하려고 하시긴 하겠지만 뭐 의견을 달라. 이런 게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장면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정연설 내용 자체, 경제에 치중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 평가받을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름기가 쫙 빠진 그런 시정연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기가 쫙 빠지. 예, 이념과 이즘의 기름기를 뺀 추경 시정연설에 충실한 경제와 민생, 성장 회복, 그다음에 내용 측면에서도 태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담백한 시정연설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말씀하신 대로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붙였다면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비판을 했을 만한데 그럴 만한 대목이 없었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어제 이제 그 출석을 하신 분이긴 한데 첫 시정연설을 보면 그 이즘,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정연설에 좀 부합되지 못했는데 깔끔했어요. 네. 저도 그 윤희석 전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야당에 보이는 협치의 제스처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이제 애드립으로 얘기했던 호응이 없으니까 제가 좀 쑥스럽군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랄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도 물론 삭감이 많겠지만 이것도 그냥 애드립일 텐데 삭감이 많겠지만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어깨 툭도 사실은 그런 메시지라고 봐요. 제가 제스처라고 표현한 건 속내에 어떨지 모르죠. 하지만 이런 디테일, 제스처가 중요하다. 결국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갈등의 골을 좀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 헌정 방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BGM 깔아주세요. 아, 뭐 달리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좀 과하긴 하겠지만 완벽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평론 저 처음 들어봐요. 아무리 완벽했다. 생각해도 비판할 대목이 없고 좀 절로 가세요. 저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꼬투리 잡을 게 없고 아니, 여기는 친명 서영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안 됩니다.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태도와 메시지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잘하셨다. 뭐 그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전체 평가는 흠잡을 데는 없었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의미 부여할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뭐 삭감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예산 관련해서 또 예산 증액이라든지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것도 자랑하려고 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한 거잖아요. 딱딱하게 있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쓱 그 무표정으로 있든 말든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가겠다 이랬으면은 조금 전체 평가에서 태도 측면에서는 그래도 한 10점 정도 깎였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일일이 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경청하는 모습들도 나머지 마무리도 좋았다. 그거 봐요. 잘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것도. 아니, 아니, 오늘 아니 후보를 잡으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그래서 없어서.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번 제가 밥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못하시라. 좀 실수도 하시고 지금 일자리를 위협받고 예, 메시지도 좀 과격하게 내시고 좀 이념적으로 진영적으로 편향된 얘기나 태도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야당 저 보수 패널인데 비판할 게 없어가지고 참 지금 정신적인 혼란감을 소장님, 예? 저희가 BGM 감동적인 걸로 하나 깔아드릴 테니까 예. 음성 편지 한번 가시죠. 정말 비판을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하셔가지고 참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박수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고요. 많은 국민들을 후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이 나도 이재명을 찍을 걸.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 날라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막 이래야 되나? 아니, 지금 옆에서 윤 대변인님이 차마 저쪽은 못 보겠다. 얼굴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윤석열 정권 초반에 제가 주장을 하고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판할 게 없어요. 좀 이따 우리 인사 문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뭐 김민석 뭐 총리 후보자 빼놓고는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윤 대변인님 좀 밸런스 맞춰주시죠. 흠잡을 게 있죠. 국회 상황 보세요. 밀어붙였잖아요. 바로.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협치하자고 한 다음 날 그냥 밀어붙였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 자꾸 대표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비판 안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짚어야 되죠. 뭐 편지까지 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사위원장 등 이제 그 얘기는 저희가 어제 좀 했으니까 네. 그 그러니까요.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넥타이도 그 상징적인 넥타이 그거 계속 메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빨간색, 파란색 섞여서 협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상징적인 넥타이만 그렇게 하고 등장하면 그것도 이제 어떤 비판의 지점이 될 텐데. 자 유일하게 넥타이를 메고 오신 우리 파란색, 푸른색. 아니 이런 협치 시대에 파란색을 메고 오시는 너무하시네요. 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푸른색인데요. 보라색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끼는 넥타이는 빨간색인데 이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메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선거운동 기간 때만 해도 저도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 전략이지 않았나?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 빨간색이 들어간 넥타이, 그리고 통합, 실용. 물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실용적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물론 사법 리스크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워낙 강대강 대치 국면도 있었고 또 좀 강력한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거는 또 일극주의랑도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들에는 저는 좀 비판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협치라는 게 혹시 선거 전략만이 아닐까라는데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검찰청법 개정안이랄지 형소법 개정안이랄지 이런 것들 다 뒤로 미룬다고 했었거든요. 좀 정치적 갈등이 심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미루고 일단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정수석이 누구 된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사법개혁이니 민정수석이니 검찰이니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대통령은 민생,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게 가장 1번이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일부 제가 우려했던 것과도 다르게 잘하고 있어서 물론 윤희석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테일이나 곳곳에서 약간 암초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전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넥타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넥타이라는 게 어떻게 된 게 원래 왜 색깔을 자유롭게 우리가 그 활용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색깔론이 꼭 공감합니다. 이 뭐 어떤 북한과 관련된 색깔론이 아니라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그 색깔 자체를 딱 규정지어서 뭔가 마치 정당이 그 색깔을 전유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저희 앵커들도 뭐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 뭐 붉은색, 파란색 이런 그렇죠. 옷들은 좀 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에는 이념이 없죠.
단지 이제 그 정당을 나타내는 이미지일 수는 있으나 저는 그래서 이제 협치 넥타이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섞였으니까 협치 아니냐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그 빨강 파랑 섞인 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게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메고 저희 태극기도 국기 선호하고 태극기도 태극기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정치인사 뒷 배경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네요. 맞지?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빨간색 넥타이 메고 다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파란색 넥타이 메고 다니고 그런 거부터 협치를 서로 간에 바꾸는 운동 같은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은 좋겠다. 또 서 소장님 제안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대통령이 이제 붉은 넥타이 메고 네, 그래서 이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 의복 관련해서도 보면 넥타이는 빨간색 원래 존재감을 좀 나타낼 때 빨간색을 해서 이렇게 확 주목도를 예, 높이고 파란색은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본인의 그 색깔을 의복에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정치적인 신호 무슨 비표처럼 되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사실 예전에는 진보당 쪽이 빨간색. 원래 민주당 쪽에 네. 이제 빨간이었는데 그걸 뺏겨 이제 먼저 선점을 당했죠. 새누리당에게. 근데 이렇게 지지율 높을 때 그동안 역대 정권 대통령들이 못했던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생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의료개혁 문제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연금개혁 이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도 못하고 있고요. 이 집권 초기에 지지율 높을 때 국민들 박수 칠 때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해서 양 진영 간의 지역주의 대결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점차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의 고언까지 있었는데 민생 얘기를 좀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아무래도 다른 정책들보다도 민생 정책에 많은 이제 열과 성을 기울인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대구탕 점심 식사도 화제였습니다. 경호 인력을 최소화해서 그 이제 골목 상권에 굳이 가서 이제 식사를 한 건데 그것도 이제 계산된 어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런 뭐 해석들이 그런 나오더라고요. 거였을지 아니면 진짜 그때 먹고 마침 싶어서. 대구탕 드시고 싶어가지고 맛집이 어디야 이제 가셨을 수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거기 대구탕집 가가지고 또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용산 주변 식당인데 대구탕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많아요. 그 대구탕 네, 유명한 그 집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지가 재벌들 뒤에 세워놓고 떡볶이 드시던 막 그 모습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대구탕 드시면서 거기 있는 시민들과 또 이렇게 좀 팔짱 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좋아 보여요. 그런 것들은 자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안 할래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먹고 싶어서 가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오리밥.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니 그 시정 연설 때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이제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누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했냐 이것도 관심을 꽤 많이 끌었거든요. 네. 누가 먼저 한 거라고 이게 참 해석할 수 재밌는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박찬대 의원이 그 본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먼저 인사를 한 걸로 알려졌다가 예.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청래 맞아요. 의원은 롯데현도 밖에서 이미 먼저 악수를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했다고 봐야 이제 되냐, 서로 이걸. 먼저 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그 선거운동에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서 둘이 이렇게 딱 손을 해놓고 세 명이서 위에서 이제 그 무슨 하이파이브처럼. 하이파이브나 무슨 기도하는 것처럼 네. 둘이 잘해봐. 나는 둘 다 누가 돼도 상관없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줘서 결국에는 그런 이제 먼저 하고 나중 하고의 그런 경쟁 관계가 무색해지지 않았냐 싶어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도 제가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당무에 대해서는 선을 정확하게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협치 대통령이 한다고 해놓고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왜 안 줘요? 뭐 일방적으로요? 그거는 입법부의 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만 하겠다는 선을 계속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 이런 결과물들은 그들이 입법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라서 저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 두 사람의 힘을 그냥 모아주고 아무나 잘 싸우셔서 민주당을 이끄셔 하는 것들은 결국엔 그런 선언이 아닌가. 보기 좋았어요. 그 부분은. 참 제가 그래서 보기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좀 넓혀주세요. 네, 아니 예, 다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얘기를 거 제가 안 아닌가 할 수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된 거라 저희는 뭐 불과 3년 전, 뭐 2년 전 요때 여당 대표 뽑는 과정이나 여당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느낌이 들죠. 뭐 내부 총질의 체리 따봉도 있었고 연판장도 있었고 지나고 보면 빨리 지나간 느낌은 드는데 잊을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충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많이 싸우겠는데 했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공격만 하고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부분만은 아니다. 배울 점도 있다. 배워야죠. 이거를 배울 점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워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정상이죠. 뭡니까 도대체 3년 전에 우리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윤희석 전 대변인 말만 들었어도 제가 한미한 존재여서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있겠죠. 아마 인간인지라 누가 더 좋아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들어보면 절대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본인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비춰져선 안 된다라는 걸 대통령실도 많이 강조를 한대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포커페이스가 잘 되고 있다고. 전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봐요. 물밑으로도 절대 물밑으로도 조율이나 왜 그러냐면 제일 소문 빠른 데가 여의도잖아요. 다 구체적인 팩트와 정황이 있으면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상당히 조심한 억지로라도 난 정말 중립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잘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속썩이지 않으면서 갈등과 분란 없이 국정운영 뒷받침, 예산안 처리하고 법률 개정하고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때 호흡 잘 맞았지. 근데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자기 정치할 것 같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들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권리당원들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유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저한테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니, 권리당원 부분에 있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장 소장님 방송 다 들었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을 미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아니 뭐 대학 전화 동문이기도 받으셨어요? 하고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네. 근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만났어요. 만났더니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저희 MBC에서 만나시죠? 아닌가? 아니 JTBC에서 뵀는데 예.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친근감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입장이 바뀌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유리해 보이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게임은 끝났어. 뭐 원사이드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원사이드 시간이 하진 좀 많이 않습니다. 남아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아니 지금 보면은 한 달 한 달 더 정도 남았죠. 더 남았죠. 네. 8월 1일이니까 이제 만으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네. 보면 되는데 말씀한 대로 이제는 정치에 대한 어떤 한쪽에 기울어지는 현상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이 알아서 싸우되 두 사람이 어떤 경쟁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지층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장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지금 집권 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고 그런 사람의 당대표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라면 둘 다 능력이 뛰어나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의 정청래와 지금의 박찬대는 둘 다 같은 조건이지만 과거의 정청래가 하나의 흠이 남아 있다는 거죠. 과거의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들이 남아 있고 그 부분들이 당에 남아 있는 지지층에서는 그게 걸려요. 또 아무리 마음에 안- 해명을 했어도 아무리 해명했어도 또 상황이 바뀌면 그런 태도로 보이는 거 아니야? 이제 판단의 근거들을 봤을 때는 유리한 쪽은 박찬대군 같아요. 다만 권리당원의 분포라든지 전체적인 인지도에 있어서는 정청래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이드하게 가지는 않겠으나 지금 현재 지형에서는 추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지도가 많고 그다음에 뭐 권리당원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 측과 가까운
사람이 유리하다고만은 또 볼 수 없을 아 거예요. 이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아레나 있잖아요. 예. 거기서 김어준 씨랑 탁현민 씨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모아놓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 정청래 의원이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막 인사도 하고. 그래서 김어준 씨가 아직도 정청래 의원을 좀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원래 뭐 발을 뺐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래서 또 나왔는데 또 금요일 날 보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영종도면 인천 쪽이잖아요. 네. 박찬대 의원은 박찬대는 광주 가셔가지고 광주 갔잖아요. 뭐 하시더라고요. 사실 인식으로만 놓고 보면 많은 당원들이나 또는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박찬대 의원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대선 기간에도 그랬었고 많은 부분을 김민석, 박찬대 이 두 분 또 뭐 김현지 비서관 이렇게 회의 논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청래 의원은 호남 골목골목 위원장으로 가 있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메시지를 보면 처음에 박찬대 의원도 강한 개혁을 얘기하다가 뭐 유연한 실용, 유능한 개혁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건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코드랑 맞춘 거예요. 소통이 있었다. 소통이 있었다기보다 또 그냥 대통령의 코드를 맞춰서 바꿨을 수도 있고 소통은 모르겠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국정하시라. 싸우는 건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 쪽 분을 만나서 이거는 대통령 코드랑 안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대통령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 대통령이 약간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 처음에는 국정 운영을 잘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는 읽혀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의 코드는 잘 안 맞는 건데 그런데 사실 여러 조사 당원들은 또 이제 정권 잡았으니 그렇지. 강력한 개혁을 또 원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그걸 알면서도 선택한 건지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사실은 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가 담아내겠다. 사실은 대통령과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멀다는 걸 많은 분들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광고로 듣긴 해야 되는데 우리 윤 대변인님 분량 사수해야 돼서 짧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조금 더 뭐 소통에 유리하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크게 없는데요. 일단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로우키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거 지나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청래 의원이 지금 그렇게 뭐 개혁을 나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명심을 정말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치인사 2부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처럼 김무성 전 대표가 선출됐던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지도부를 뽑는 거예요.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1등이 대표 최고위원, 2, 3, 4, 5등이 예를 들어서 그냥 최고위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순수 집단 지도 체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있는 거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대표가 그냥 5명 중에 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정도 조금 더 가서 이제 형식적으로 직인 찍을 수 있고 뭐 요 정도 외에는 큰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표 선거에 나가서 낙선한 2등이나 3등 정도 되는 분들의 그 영향력을 공식적인 당 지도부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분들은 탈락이 되니까 지도부에 못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있었던 그 김무성, 서청원, 김태호 이분들의 최고위원회가 어땠었느냐. 뭐 봉송학당 얘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권위가 없어져요. 예. 존중하지도 않고 네가 없어지면 내가 대표되는데 끊임없이 그냥 반대 의견 그렇죠. 얘기를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아. 1위가 대표해서 이렇게 되면 2등이 대표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저거는요,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 없는 거죠. 국민의힘 상황이 어수선하니까 이 상황을 좀 정리를 차분하게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자연스럽죠. 오히려 저희가 이제 야당이 됐고 의석수도 적고
여당이라는 사람 딱 봤더니 막 의석수가 거의 2배 많고 대통령 임기는 5년 가까이 남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할 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서 앞으로를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좀 힘센 사람들 다 나와서 집단으로 한번 생각해서 그러고 가자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뭐 부산 가서 한번 최고위원회를 하자 그러면은 왜 부산 가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집단 당신이 부산 국회의원이니까 부산 가자는 거 아니냐? 경기도 가서 해야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회의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회의를 안 와요. 안 와요. 시작부터 안 와. 기분 나쁘다고. 나 2등하기 기분 나빠서 한 달 동안 안 오고 그래요. 예전에 저희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당시 봉숭아학당이 됐죠. 보통 이제 학당이 돼버리는데 그냥 집단 지도 체제를 하든 단일 지도 체제를 하든 국민의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 체제의 문제여서 당이 국민의 신뢰를 뭐 회복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엔 구도의 문제인데 여전히 선거에 패배하고 책임져야 될 친윤들이 그대로 어떤 구주류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친한 친윤도 아니고 이제 탈윤이 나와야 돼요. 윤에서 탈출하는 탈윤들이 나와서 정말 이게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가 탄생하지 않으면 집단제도 체제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안 된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해법은 뭐 친윤 중에 몇 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권선우 전 원내대표 뭐 책임졌다니 뭐 뭘 책임졌습니까? 뒤에서 다 뭐 할 거 아니에요. 송원석 원내대표 뒤에서. 근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지도부도 보면 그때 관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고 했던 45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거기 지도부로 와 있고 김은혜 그 의원인가요? 그분도 예전에 그 바이든 날리면 한 뒤로 사라졌다가 지금 또 원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을 그 누가 신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메시지를 내는 그 정당 자체를 솔직히 국민들이 어떻게 손을 내미냐. 저는 그래서 탈윤이 되라. 이제 친한도 친윤도 아니라 탈윤 선언을 하는 국민의힘이 돼서 한다. 저는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 집단 지도 체제를 만약에 결정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비대위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기간 5달 남짓 그것을 빼고는 3년 동안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에서 규정하기를. 김기현 대표 때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좀 잠깐 있었군요. 그런데 거의. 그러니까 교실에 불이 났는데 회의하자는 거예요. 비상 상황인데 회의하면서 학습부장, 체육부장 모여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회의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원칙적으로만 놓고 봐도 마땅한 솔루션이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솔루션을 얘기하냐. 당연히 그잖아요.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는 게 싫다. 흐지부지 이렇게 좀 더 버티자 이거죠. 그러면은 박 실장님 얘기는 지금 이게 정말 당 개혁 의사가 있으면 완전히 판을 바꾸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는 목소리가 대두를 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친윤 세력 쪽에서 아무래도 그런 리더십을 뽑으면 친윤 세력이 될 리는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집단 지도 체제?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나 나올까? 또는 누군가 혹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의원이든 누가 돼서 당대표가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개혁한다고 목소리를 높일까? 여기에 대한 장치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친윤 중에서 당대표 할 만한 국민적인 신망, 인지도, 지지도 뭐 당내에 뭐 존중받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다 친윤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망해요. 내가 나다. 네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계속 삿대질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하나 볼 건데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간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8%로 3%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핵심 지지층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죠. 절대평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더구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강한 리더십
뭐 달리 말하면 일극주의 또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니까 잘하네 이런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반 이재명 정석 때문에 무조건 국민의힘 이 지지층이 꽤 있었는데 여기가 무너지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쪽에 보면은 아니 이 정도까지야라고 하는 이제 한계를 계속 확인하는 단계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죠. 일단 우리 정치사에 그래도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을 사퇴하는 걸로 직에서 물러나는 걸로 치고 잠깐 뭐 얼마가 됐던 사라지는 걸로 책임을 대신했는데 그 모습이 거의 없다는 거고 오히려 저 사람은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하는 사람이 혁신을 부르짖어요. 우리 당은 개혁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부르짖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것도 공중파 뭐 다 나가요. 그걸 막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한기 씨 같은 사람한테 계몽령이라는 단어 알려서 고맙다는 분이 혁신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계몽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인데 답이 없네요. 약간 이제 유체 이탈 화법처럼 느끼셨군요, 임 대변인께서는. 근데 문제는 혁신을 주도할 세력 자체가 국민의힘에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친한계가 일부 있지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지만 구성원들 전면은 전체적인 면면은 또 모두 다 그러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부 이제 합리적인 국민의힘 분들 만나서 쭉 얘기를 해보면 저는 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든 무슨 모임이든 포럼이든 만들어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야 거기에 눈덩이처럼 세력을 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람인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 그래요.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게 오세훈 시장이 예. 뭐 이준석 의원하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차기 이제 개혁 세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모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러면 들리던데. 거기에 이준석 의원까지 얘기하는 건 네, 네. 당내 사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세력이 김재섭 의원 등 몇 명밖에 안 되니 좀 더 강력한 인지도가 있는 이준석 의원을 끌어들여서 당내 주류 교체도 하고 또 그래야 본인도 서울시장도 나 같은 어쨌든 또 주류로 올라설 수 있고 그런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당내에 예를 들어서 10명, 20명을 모아서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라도 목소리를 내라. 들어보니까 한 야권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원내든 원외든 한 명씩 리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없다. 네. 그건 뭐 이전에 공천이나 조직과 뭐 조강특위 이런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성현 앵커님, 이 정말 국민의힘 개혁 쇄신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영남 기득권, 친윤들의 기득권, 주도권 이건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고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에게 당 개혁에 대한 정권 주고 그다음에 당을 어떻게 쇄신해 나갈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해야지. 이게 뭐 뭔가 변화가 있지 지금처럼 뭐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지도 체제를 바꾼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걸 못 깨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앞에 한 2줄 정도에 앉아 계신 분들 의총 같은 데서 그분들이 뒷줄로 가면 됩니다. 뒤에 계신 분이 앞으로 나오든 아니,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총장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럴 수는 없고 일단 현실적으로 그것만 해도 돼요. 프로 스포츠를 봐도요.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부터 수석 코치부터 또 주축 선수부터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앞줄에 계신 분이 계속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의자 따뜻하게. 그러면서 혁신해야 됩니다. 나는 친윤이 아니었어. 혁신위를 만듭시다. 우리가 혁신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혁신해야 되는지 모르면 혁신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않습니까? 뒷줄로 가시면 돼요. 그 2줄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혁신위를 만들자. 뭐 비대위를 해서 뭐 전당대회라고 집단지도 체제. 그 전에는요 지역별 최고위원 얘기도 나왔어요. 이대로라면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뭐 기대하고 계획을 할 정도의 처지는 아닌 것 같다. 국민님이 지금. 제가 늘 이제 비유가 몸을 씻어야지 옷만 갈아입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좀 깨끗하게 다녀 했더니 몸은 안 닦고 옷만 갈아입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몸뚱아리가 그대로예요. 친윤의 때를 씻어내지 못하고 혁신하고 개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혁신이나 집단 체제나 이런 옷만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찌든 냄새가 난다는 소리죠. 향수 뿌려. 네, 향수도 안 돼요. 그게 더 역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줄에 한 두 줄 정도가 뒤로 빠지면 되는데 그걸 누가 주도하냐 그거죠. 그래서 지난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매우 중요했고 그 전에 전임 지도부였던 권선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할 만큼 비판하는 이유는 그래도 오랫동안 그 당에서 중진이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16일 날 새로운 친윤 지도부로 넘겨버리면서 혁신을 포기해버렸잖아요. 5대 개혁안도 안 받았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받아들였다면 그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뒤로 갈 수 있는 지형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지금 뭐 장 소장님, 박 실장님도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은요 먼 얘기 같아요.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자와 도윤이하고 헤어져야 된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 도로 윤석열 이런 사람들과 헤어져야만. 영자랑 도윤이요? 네, 영자랑 도윤이랑 헤어져야. 이거 준비했죠. 집에서부터 준비했죠. 아니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요. 근데 이렇게 헤어져야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설 수 있다. 근데 불가능해요. 아니 그런 있다는 점에서 원내대표를 누군가가 뽑았네. 희생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런 없어. 사람이 지금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일단 방어 또 야당 탄압 정부에다가 뭐 야당 탄압 이 메시지만 낼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힐 것 같아요. 특검과도 대통령은 거리를 둘 걸로 보입니다. 봐봐요. 나경원 의원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네, 농성하고 철야 있잖아요. 농성하고 있잖아요. 구태스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보면 저는 지방선거 때 대패를 해야 최소한 부울경에서 많이 져야 정신을 차릴 것 1년 같아요. 남았는데. 근데 저희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내부적인 자정이 안 되면 결국 외부 충격이거든요. 그 외부 충격이 돌아가고 있다. 네. 특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리 안 돼요. 자, 이재명 정부의 인선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을 단행하는 등 이제 거의 인선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한 주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내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출신 중에서 유임된 장관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지난 정부 때 민주당과 이제 격한 충돌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엄청 배신감을 느끼고 뭐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기용을 했다면 그럼 민주당 자체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농업 관련 4법을 그냥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국정 철학을 잘 받들겠다면서 기존에 했던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이 양곡법 같은 거 이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목소리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 왜 이분을 임명을 했을까? 여당 내에서 여권에서도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 이 사람을 했느냐? 저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분은 이걸 왜 받았을까?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아? 이런 이제 본질이 아닌 얘기로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사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간에 들리듯이 이분이 계엄 발령했을 때 국무회의에 참석자인데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줬다. 그 공로로 그 자리 받은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인사는 굉장히 잘못한 인사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얘기할 건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장관 자리가 너무 좋아 이렇게 돼버려야겠죠. 결론 그런 거네. 공무원들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거 반대야 그랬는데 갑자기 야 찬성으로 보고서 써봐. 이러면 공무원들이 야 장관께서는 정말 신념과 소신과 원칙은 없으신 분이구나. 참 유연하신 분이구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구나. 사고의 폭이 넓구나. 우리 저런 장관 본받아야지. 이럴 거 아니면 저 사람 진짜 기회주의자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영이 제대로 쓸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 저는 송미령 장관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이 물론 정무직이지만 사실은 정권 따라서 너무 자신의 소신, 자신의 일과는 별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대통령 눈치만 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본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유임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약간의 단점이 있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준 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이래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 부분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배석자가 제가 듣기로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배석하신 분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미령 장관 유임된 다음에
교체가 확정된 장관들도 손을 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한대요. 충성. 유임될까봐? 예? 아니 유임될까 유임은 봐? 끝났죠. 이제 교체 끝났고, 확정이 있는데 전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나도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또 혹시 다른 자리라도 요게 되죠. 두 번째, 장관인데 사실 공무원들 관료들 저는 다 그런 엘리트식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의에서 그냥 받아 적어서 뭐 수첩에다 한자나 적고 있다가 일하는 느낌 나니까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공직사회에 불러주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 양국관리법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양국관리법을 얘기를 하면서 반대돼 우려됐던 부분은 농업구조조정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다 돈으로 막으면 돈만 나가고 구조조정도 안 된다는 그 문제였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었어요. 근데 송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생산량 감축을 전제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면 오히려 원래의 원안보다도 더 나은 안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 윤 대변인님 노동부 장관은 왜 논란이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별로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10년도 훨씬 전에 했고 뭐 온건파다. 그래서 그냥 뭐 넘어가는 뭐 노동 전문가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얘기한 거 아직 임명은 안 됐지만 중대재해 반복이 지배구조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래서 기업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에요. 짧지만. 그러니까 장관, 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노동부 의미가 장관이 있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얘기한 뭐 노조가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생각까지 지금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관에 지명이 됐어요.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기업의 뭐 대주주가 노조, 왜 우리나라는 복수노조 제도를 허용하고 있냐라든지, 노조는 왜 이런 뭐 어떤 구조, 노조 결성이 왜 이렇게 쉽냐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발언을 했는데 별로 주목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분이 장관이 된다면 이런 자신의 철학을 밀고 나갔을 경우에는 대단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유심히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약간 비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텐데, 노조가 복수노조를 왜 허용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예를 든 거고 제가. 그런데 저는 지금 만약 그런 거 있으면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냥 형식상 그런 월급쟁이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배구조에게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자, 뭐 정확히 우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저희가 미리 보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얘기는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인선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또 인상 깊게 보신 거 뭐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얘기 살짝만 하고 넘어갈까요? 방통위원장이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분은 사임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봤자 뭐 거의 살아도 죽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의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이 부분들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려스러운 거는 또 민주당 내에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이 부적절하긴 하나 방통위 폐지법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지금 현재 초기 정부의 대통령실과 호흡과 엇박자를 내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당내에서 빨리 그 지도부가 정리를 해가면서 조금 더 국민들 눈높이에서 할 수 있도록. 왠지 이재명 대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뭐냐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뭔가 힘으로 눌러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상가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새 정부의 어떤 그 첫 걸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야망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뭐 대구 쪽 뭐 이런 데를 생각하고 그건 있다. 자기 자유니까요. 아마 끝까지 버틸 걸로 보이고, 최민희 위원장이 아무리 압박하고 모욕을 줘도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마 그분은. 그리고 서수영님 그 뭐 퇴임하는 게 맞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그냥 3년 전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 한번 보세요. 이분 1인 시위까지 했어요. 현직이. 뭐 유병호 감사원 뭐 사무총장 뭐 빨리 사퇴시켜라 뭐 이러면서 현직 권익위원장 1인 시위까지 했다고 안 물러나고. 그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해요. 근데 이준석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혼자잖아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국정에 막중한 책임진 사람이 자기 고집과 아직 정치적 어떤 욕망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전 대구보다는 대전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을 빵을 노린다. 많이 팔아줬잖아요. 대전시장 나온다고? 대전은요 이겁니까? 빵을 너무 과도하게 팔아줘서 뭔가 그때부터 밑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고용노동부장 한 줄 딱 얘기하면 네, 한 그렇게 마디만 하고 더 하면,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사실 지금까지 그 노동부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관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면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처음으로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입장은 산업부 장관이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얘기하면 돼요. 그런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됐다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6회 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